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물론 높은 곳을 올라가시면서 힘드신 부분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순방을 끝내고 국내로 돌아오시면 뭔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큰 개혁을 하시려는 선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힌트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년간 정부 광고에서 인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즉 신문 등 인쇄 매체 광고를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정부 광고에 대한 경고를 하셨던 상황이죠. 그 기조대로 가고 있는데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걸 성공하시면 저는 지지율 회복 가능하다 보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구독 한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외연 확장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정당이 외연을 넓히고 성문을 열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우리와 색깔이 달랐던 사람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찾아온다면 박수 쳐주고 이웃으로 환대하는 것이 민주진영의 오랜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어제까지 우리를 향해 칼을 휘두르던 자들에게 최고위원, 장관 후보자라는 찬란한 완장을 채워주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권력자가 자신의 알량한 관용을 중도층에게 돋보이게 하려는 기만극이자 무임승차자들에게 목숨 걸고 지어놓은 안방을 통째로 내어주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진정한 외연 확장은 가치의 동화를 전제로 합니다. 갑옷을 벗고 투항했다면 바닥에서부터 진영의 굳은 일을 도맡으며 자신의 진정성을 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프로 기사가 아닌 이상 아마추어를 넘어 7단 이상의 저처럼 나름 조금 둔다는 반열에 오른 이들이 반상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터움의 유지와 뼈를 깎는 수순입니다. 아군이 숱한 희생을 치르며 단단하게 구축해놓은 거대한 세력권 안에 상대방의 돌이 투항해 들어왔다면 그 돌은 변방의 사흘부터 묵묵히 헤쳐나가며 스스로 생명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상의 냉혹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쥐었다고 해서 투항한 낯선 돌에게 단숨에 반상에 가장 빛나는 중앙의 급소를 내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긴 세월 그 중앙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며 헌신했던 아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결속력을 잃고 모래알처럼 와해되어 버립니다. 수순을 건너뛴 어설픈 외연 확장은 확장이 아니라 아군의 두터움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완벽한 패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지자들의 맹렬한 동력을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권력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자산인 정치적 자본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것입니다. 이등병부터 시작해 땀 흘려 헌신을 인정받는 공정성의 룰이 깨진 조직을 대체 누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방어하겠습니까? 권력이 배신자들에게 상석을 내어줄 때 주권자들은 침묵 속에서 권력을 버릴 준비를 마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세계에서 관용과 보상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성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이웃으로 환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다루고 당을 지휘하는 무거운 완장만큼은 가장 긴 세월 흥찬 노숙을 견디며 이 진영의 뼈대를 지켜온 진짜 헌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수왕자들에게 섣불리 상석을 내어주는 그 알량한 오만함이 계속된다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당신들을 지켜줄 안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수순을 어긴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없습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을 위해선 반드시 언론개혁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깊은 통찰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그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가 아까 소개하셨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드레피스 사건, 그게 여기 우리가 동학혁명 날 때 무렵이거든요. 그 사건 생긴 게 정확히 거의 같은 시기인데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이 프린트 매체죠. 그러니까 인쇄 매체가 그 파리에서만 수천 개가 발행될 때였어요. 그건 이제 늘 언론학자로서 말씀하시지만 100% 정파 언론이었거든요. 그때 그 에밀 졸라가 로로르라는 그 조그만 발행부수 2만 부밖에 안 되던 그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를 쓰면서 그 신문이 그 하루에 30만 부 넘게 팔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동안이 주로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이 아날로그 매체의
아날로그 시대의 맨 끝에 있던 그 예, 예. 미디어들 여기가 융성했을 때 그때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여론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여론 시장에서 이 미디어를 우리가 지금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아날로그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 네. 인텔리겐차 뭐 이런 말로 했는데 그 시대가 끝난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지식인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든 안 하든 인기가 있었든 없었든 혹은 뭐 사람들이 좋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여기면 사람들이 듣고 아니다 싶으면 무게부여를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성인이 있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있죠. 근데 그 위상과 역할이 이 디지털 혁명 전과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으로서의 지식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 보고요. 이렇게 어떤 지위나 이런 것 무관하게 그 사람의 학위나 뭐 그 사람이 교수나 아니냐 무슨 연구기관에 몸을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 언론사의 논설위원 주필이냐 아니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는 그 사람이 내놓는 메시지가 얼마큼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냐 환영받느냐가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꼭 나쁜 말 아닌 거죠. 그런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옛날 지식인을 그리워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 개념의 지식인들, 언론인, 주로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작가 혹은 문화인 이분들 중에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죠? 개탄하는 분들 있지만 그런 시대는 100년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30만 년 중에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아쉬워할 건 아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저는 최욱 씨 같은 분이 많은 분들에게 그 뉴스 소비와 관련해서 어떤 길잡이 역할을 인정받고 있고 그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봐요. 이해는 돼요. 그런 예. 박탈감을 느끼는 거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뉴미디어를 저주하고 그 뉴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대중들을 무슨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교주한테 낚인 사람들 취급하는 이런 태도는 그 자기 만족적인 거죠, 그냥. 네. 예. 자기 일기장에나 쓰면 될 얘기를 신문 칼럼에 막 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확실한 무한 경쟁 체제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인류 네. 역사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네. 유튜브 생태계는 완전 무한 경쟁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 그 운영자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지. 예. 그 안에 프로그램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 무한 경쟁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독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화난 건 알겠어요. 네. 화난 건 알겠는데 그렇게 화난다고 해서 그렇게 써봤자 소용이 없거든요.